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하와이 오아후 섬은 말 그대로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야자수 사이로 부서지고 진주만의 푸른 물결 위에는 미 해군의 주력 전함들이 평화롭게 정박해 있었죠. 병사들은 늦잠을 자거나 아침 식사를 하거나 갑판 위에서 밴드의 연주를 들으며 다가올 휴일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분 뒤 이 평화로운 풍경이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불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전 7시 55분, 고막을 찢는 듯한 엔진 소리와 함께 붉은 태양이 그려진 일본군 제로센 전투기들이 구름을 뚫고 쏟아져 내려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기도 전에 폭탄이 떨어졌고 거대한 전함 애리조나호는 단 한 발의 폭탄에 탄약고가 유폭되며 두 동강이 난 채 침몰했습니다. 바다는 순식간에 검은 기름과 붉은 피로 뒤범벅이 되었고 불타는 바다 위에서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습니다. 키 400여 명의 사망자, 미 태평양 함대의 괴멸, 미국인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치욕의 날, 바로 진주만 공습입니다. 다음 날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 연단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합니다. 1941년 12월 7일, 이날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일본의 비열한 기습을 규탄하며 전쟁 선포를 요청했고 의회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로 이를 승인합니다. 잠자던 거인 미국이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리고 영화에서 수없이 봐왔던 공식적인 역사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던 미국이 야만적인 일본의 기습 공격을 받고 정의의 칼을 뽑아 들었다는 완벽한 드라마.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완벽한 드라마가 누군가에 의해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시나리오였다면 어떨까요? 만약 루즈벨트 대통령과 워싱턴의 수뇌부가 일본의 공격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아니, 오히려 일본이 제발 우리를 공격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었다면요. 오늘 숨겨진 비밀 이야기에서는 진주만 공습 뒤에 가려진 미국 정부의 서늘하고도 충격적인 음모론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히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맞아떨어지는 퍼즐 조각들. 기 400명의 젊은 목숨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향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는 1941년 당시의 세계 지도를 펼쳐봐야 합니다. 유럽은 이미 히틀러라는 괴물에게 집어삼켜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함락됐고 영국만이 고립된 차에 독일군의 폭격에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상황이었죠.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은 루즈벨트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미국이 참전하지 않으면 유럽은 끝장이다.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루즈벨트 역시 전쟁에 개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치가 유럽을 통일하면 다음 타깃은 미국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루즈벨트에게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내에는 고립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귀한 아들들을 보내서 개죽음을 당하게 하느냐는 반전 여론이 80%를 넘나들었죠. 루즈벨트는 선거 유세 때 여러분의 아들들을 외국의 전쟁터로 보내지 않겠다고 공약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평범한 명분으로는 도저히 참전이 불가능한 상황. 루즈벨트에게는 판을 뒤집을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눈이 뒤집힐 만큼 강력하고 비열하고 처참해서 반전 여론 따위는 순식간에 증발시켜 버릴 수 있는 거대한 충격. 즉,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적이 우리를 먼저 아주 아프게 때리게 만들어서 피해자라는 명분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backdoor to war, backdoor to war, 뒷문으로 전쟁터에 들어가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물은 왜 일본이어야 했을까요? 독일은 미국의 상선을 공격하긴 했지만 전면전을 유발할 만큼의 도발은 피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시아에서 세력을 넓히던 일본은 혈기왕성하고 무모했죠. 미국은 일본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증거, 바로 석유입니다. 당시 일본은 석유의 80% 이상을 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의 중국 침략을 비난하며 대일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합니다. 이건 일본에게 그만두든지
아니면 말라 죽든지를 강요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 군부 입장에서는 비축해둔 석유가 바닥나기 전에 동남아시아의 유전을 확보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태평양을 지키고 있는 미군 함대와 한판 붙을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린 겁니다. 쥐를 구석에 몰아넣고 고양이를 물기를 기다리는 꼴이었죠. 이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맥컬럼 메모입니다. 공습이 있기 1년 전인 1940년 10월, 미 해군 정보장교 아서 맥컬럼이 작성해 루즈벨트에게 보고한 파랑의 메모가 훗날 기밀 해제되었습니다. 이 메모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네, 정확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메모에는 일본을 전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8가지 구체적인 도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의 자산을 동결해라. 석유 수출을 막아라. 영국과 네덜란드를 부추겨 일본을 고립시켜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8번째 항목. 미 태평양 함대를 본토 샌디에이고에서 하와이 진주만으로 전진 배치해라. 당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리처드슨 제독은 이 명령에 결사 반대했습니다. 하와이는 일본과 너무 가깝고 진주만은 입구가 좁아서 공격받으면 갇혀버린다. 함대를 사지로 내모는 짓이다. 라고 말이죠. 리처드슨은 직접 워싱턴으로 날아가 대통령에게 항의했습니다. 결과는 해임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말을 안 듣는 사령관을 자르고 자신의 말을 잘 들을 킴멜 제독을 그 자리에 앉힌 뒤 함대를 진주만이라는 우리 속에 가둬버립니다. 일본이 공격하기 딱 좋은 먹잇감으로 던져준 것입니다. 자, 이제 공습 당일의 미스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바로 항공모함의 행방입니다. 당시 해전의 패러다임은 거함거포, 즉 큰 대포를 단 전함 중심에서 항공모함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루즈벨트는 해군 차관보 출신으로 누구보다 해군 전력의 핵심을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공습 당일 진주만에는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 렉싱턴호, 사라토가호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훈련이다, 비행기 배달이다 하는 핑계로 전부 진주만을 비우고 바다로 나가 있었죠. 그럼 항구에 남아있던 건 뭐였냐고요? 1차 대전 때나 쓰던 낡고 느려 터진 구형 전함들 뿐이었습니다. 유타호 같은 배는 이미 퇴역해서 표적함으로나 쓰이던 배였습니다. 이건 마치 집에 도둑이 들 걸 알고 금괴에 있는 현금과 보석은 미리 챙겨서 나가고 낡은 가구들만 부수라고 놔둔 꼴 아닙니까? 나중에 진주만 공습 결과를 보고받은 루즈벨트는 항공모함은 무사한가? 라고 가장 먼저 물었다고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분노는 극대화할 수 있는 절묘한 세팅.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미국의 정보력에 대한 의문도 큽니다. 당시 미국은 매직이라는 작전명을 통해 일본의 외교 암호인 퍼플 코드를 이미 완벽하게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워싱턴의 일본 대사관으로 보내는 전문을 일본 대사가 읽기도 전에 미 정보국이 먼저 가로채서 읽고 있었죠. 공습 며칠 전부터 일본군 함대의 무선 침묵, 암호명 변경 등 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공습 직전, 일본이 미국에 보내는 선전포고문 성격의 14부작 전문도 미군은 실시간으로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결렬되었다. 행동을 개시한다. 누가 봐도 전쟁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 워싱턴의 수뇌부는 기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당시 육군 참모총장 조지 마셜과 해군 작전부장 해롤드 스타크는 하와이 사령관들에게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리는 대신 늑장을 부립니다. 심지어 가장 빠른 군용 통신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간 정보 회사인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 경고 전문을 보냅니다. 배달부가 자전거를 타고 진주만 사령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폭탄이 터지고 난 뒤였습니다. 몇 시간만 일찍 도착했어도 전투기들을 띄우고 대공포를 준비시킬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중요한 메시지를 그토록 느리게 보냈을까요? 혹시 너무 일찍 대비해서 일본군이 공격을 포기하고 돌아갈까봐 걱정했던 건 아닐까요? 더 소름 끼치는 건 동풍우 (East Wind Rain라는 암호입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되면 해외 공관들에게 암호 서류를 파기하라는 신호로 일기예보를 가장한 암호를 방송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풍우, 즉 동쪽에서 비가 온다는 말은 미국과의 전쟁을 의미했죠. 미국의 감청 부대원들은 공습 며칠 전 이 방송을 청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의회 청문회가 열렸을 때 이 동풍우 메시지를 기록한 서류들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인멸한 겁니다. 왜 없앴을까요? 우리는 몰랐다는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겠죠. 진주만 공습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루즈벨트의 예상대로, 아니 계획대로 미국 내 반전 여론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Remember Pearl Harbor, Remember Pearl Harbor. 복수를 외치는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입대 지원소로 몰려들었습니다. 미국은 거침없이 2차 대전에 참전했고 막강한 산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태평양에서는 일본을, 유럽에서는 독일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대공황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 패권 국가로 등극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루즈벨트의 도박은 대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이면에는 너무나도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일요일 아침에 단잠을 자다 수장된 2,300명의 병사들. 그들은 애초부터 버려질 운명이었던 체스판의 말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리고 당시 하와이 사령관이었던 킴멜 제독과 쇼트 장군. 그들은 워싱턴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태세를 소홀히 했다는 죄목으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불명의 전역을 당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 혹은 고의적인 방조를 감추기 위해 현지 지휘관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겁니다. 훗날 2000년이 되어서야 미 의회는 이들의 명예회복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역사는 승자의 편애대로 기록되기 때문일까요? 물론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루즈벨트 사전 인지서를 음모론이라고 일축합니다. 당시 미국의 정보 분석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아 조각난 정보들을 제대로 꿰맞추지 못했고 일본이 설마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하와이를 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상상력의 부재가 낳은 참사였다고 주장합니다. 무능했을지언정 자국민을 죽이는 악마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나라가 코앞까지 다가온 대규모 함대를 몰랐다. 전쟁을 누구보다 원했던 대통령,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핵심 전력 항공모함, 적의 선제 공격을 유도하라는 구체적인 메모, 그리고 공격 직전 고의적으로 지연된 경고 메시지. 이 모든 정황들이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퍼즐 조각들이 너무나 섬뜩하게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진실은 1941년에 그 푸른 바다 깊은 곳, 아직도 기름을 흘려내보내고 있는 애리조나호의 잔해 속에 영원히 가라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개인의 목숨은 통계 숫자로 전락해버리는 비정한 현실. 어쩌면 진주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정의로운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냉혹한 계산이 빚어낸 가장 성공적인 기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주만은 일본의 비열한 기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미국의 치밀한 유도였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수많은 뉴스들 뒤에는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역사의 이면을 의심하고 또 의심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묻혀있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숨겨진 비밀 이야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어둡고 더 흥미로운 역사의 미스터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